요즘 시장이 10년 동안 올랐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5년, 10년 갔다가 꺾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올 때가 됐잖아요. 됐는데 나라에서 지금 받쳐주잖아요. 그럼 우리 수요자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으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시기는 이제 없어요. 대한민국이. 밥을 많이 먹었어요. 파티나 생일잔치만 먹고 막 그 다음날 좀 배 아프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올 것 같아요. VIP들은 지금 그래서 분산 포트폴리오를 다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오래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분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본 시드머니, 기본 자본이 부동산 가격에 사시려는 주택 가격의 30%, 40% 정도 되신 분들, 이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하 조금 부족한 분들, 40% 이상이 되시거나 50% 이상의 시드머니가 있다고 하면 냉정하게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받으셨을 때 대출 원리금이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내는 돈이 내가 버는 소득의 40%를 넘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비싼 겁니다, 일단.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한테도 비싼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살 때.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소득의 30% 수준이다. 이거는 사시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돼요, 기존 주택. 그리고 30% 이하의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분보다 더 부담이 있겠죠? 있으면은 자기가 살려는 게 너무 높으면 무리해서 뭐 LTV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대출 비율이 뭐 70%도 가능은 해요,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게 사진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건 지금 위험한 시기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엔 그게 단기 차익을 노리게 가능은 해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도 2, 3년 뒤에 사줄 사람이 많다고 판단되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살 수 있죠. 투자 개념에서. 2년 거주하고 3년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3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년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일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거주 목적인데 요새 하도 시장에서 뭐 자본주의 갭투자 이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 10분 중에 8분이 이렇게 해요. 아, 거주가 우선이에요. 근데 투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쓸데없는 게 지금 다 붙었어요. 진짜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은 또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저 살집을 차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 숫자가 예전엔 반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지고,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진하게나 다 투자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진하게나라는 말도 잘못된 게, 환경이면 맞아요. 맞는데 부동산의 투자의 시기가 있거든요. 저점일 때 사서 중고로 갈 때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롱텀의 자산 계획을 갖고 주거 플러스 알파가 투자가 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투자를 위주로 가는 쪽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요즘은 이 시장이 10년 동안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계속 20년 오른 나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200, 뭐 300, 나라 숫자가 저도 되게 많던 300개 되는가요?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5년, 10년 갔다가 꺾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올 때가 됐잖아요. 됐는데 나라에서 지금 받쳐줬잖아요. 그럼 우리 수요자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습관이라 그럴까요? 계속 오른다는 게 뉴스를 10몇 년 동안 들었으니 조금만 오른다고 막 이런 뉴스를 기대기들이 막 하면 막 불안하고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니까 아예 더러워서 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냉정을 찾으셔 가지고 내 동네 이 주택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 자, 적정하지 않다라고 가정할게요. 좀 비싸 내가 보기에. 그런데 내 수준이 사 가지고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사도 돼요. 왜? 머리 스트레스 안 받으시잖아요. 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으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시기는 이제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뭐 혹자는 얘기하죠. 서울 얘기하는데 그것도 요새 세종시 이전 뭐 꾸물꾸물 되잖아요. 아마 국민 모두가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서울에 주택 10개, 20개 갖고 있는 사람 빼고. 하나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세상을 볼 줄 알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론이 잡혀지면 정치인들은 분위기를 보다가 느끼다가 어느 시점에 그걸로 가잖아요. 그게 맞는 지점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 그걸 터뜨리는 순간 그쪽으로 여론이 다 가겠죠. 그러면 그게 30년 뒤에 될까요? 10년에 될까요? 확률을 보시면. 그걸 감안하시고 서울도 투자할 때 똘똘한지 얘기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요. 높은데
차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분양가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한 1억씩 다 낮출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1억씩 낮추면 가능해요. 한 25평, 30평들이 4억대 되거든요. 근데 서울 바로 옆에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살려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한 번 더 많이 분양해도 되잖아요. 지금 많이 치는데 뭐가 문제죠? 많이 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미래를 볼 때 지금 출산율 저하에서 문제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 분들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은 걸 보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애기도 뭐 교육비가 비싸니까 뭐 하나 정도 뭐 여유가 되면 둘 정도 낳고 사람들끼리 살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걸 허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바꾸려는 어떤 국민들의 뜻과 리더가 있으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그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드리냐? 아니 그러면 지금 집을 사냐 마냐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란 뜻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유가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내가 살 능력은 돼요. 그리고 사고 나서도 내 소득의 한 30%나 요 정도만 원금 이자로 내지 나머지 하나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 가지고 투자 형태로 들어갔다가 뒤에서 받쳐줄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서울 시민이든 뭐든 전 세계에 100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전 세계 평균이 40% 그러니까 5분위로 나누면 마지막에 저소득층의 20% 이 두 개 분위는 합하면 40%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 제도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비율이 거의 40% 됩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가 자가 비율이 70% 넘는 나라가 공사국가표가 없어요. 많은 나라 65%뭐 이래요. 그럼 얘기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60%거든요. 서울만 50%예요. 수도권도 60% 넘었어요. 그럼 서울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10% 정도. 그러니까 모자라다고 느끼는 10%가 아직도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돌림방을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어떤 스탠스가 이게 안정적인가를 보면 예전하고 틀리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접하시고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지금 노원구 가시면요. 전철역 바로 앞에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전철역 바로 앞에 17평, 실평수 한 12평, 13평, 14평 이런 데들이 3억에서 4억 사이면 집을 사요. 그럼 거기 솔로분들 거기 가서 그냥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하는 수준이잖아요. 2억 대출이면 3%짜리 받으시면 60만 원인데 원룸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걸 사러 안 가요. 어디서 이상한 것만 해 가지고 1억 갖고 뭐 5억짜리 사는 뭐 이런 거 자꾸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실거주나 이런 거 목표로 하신 분들은 서울 시내에도 3억 정도, 4억 아니면 5억 정도면 집 15에서 21평, 25평짜리 많이 있어요, 아직. 그거 하셔서 셀프로 이렇게 조금 손 보시면 새 집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콘크리트 여러분 100년 갑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뉴스만 보시고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발품 좀 파셔서 좀 뭐 점점 인제 슬럼화된 서울 지역들도 국가에서 점점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도로 개선 이런 것들 다 계속 개선하고 있으니까 점점 동네들이 다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접근하시면 되고 누구나 강남은 요만큼인데 누구나 여기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 요새 교통도 좋고 뭐 그런 거 잘 활용하셔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5060 혹은 이후 세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목적이 아닌 노후를 위한 집을 장만할 때 어떤 집에서 살면 좋을까요? 요새 집을 장만하는 분들보다 파시는 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왜냐하면 자녀 결혼 때문에 파시는 분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6070이 그렇군요. 50은 좀 마지막에 좀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60도 뒤늦게 사시는 분들 계시고 생애 최초로. 그분들이 사실 때는 사실 투자 목적을 많이 안 가지세요. 제가 상담을 해 보면 투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거주의 목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물론 그중에 갭 투자를 한두 번씩 해 봤던 사람들은 투자 목적을 더 갖겠죠. 한 번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 오는데 망했어요. 집을 살 때 옛날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비율이 예전보다 적어요. 적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인구 감소 시대라는 걸 다 알잖아요. 잘못 샀다가는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게 수도권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새로 짓거나 새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비싼데 계속 올라갈 거라 큰 착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물릴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도 불과 2년 전에 100대 1인 현장이 마이너스 P가 뭐 몇천 1억씩 되니 그럼 얘기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산 사람은 정말 잘못 산 거잖아요. 이자 돈 다 내고 1억 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랑. 그러면 이런 사례가 언론들이 제대로 따르면 많이 퍼져주면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아, 이게 분양가가 높고 문제가 있구나. 그럼 사는 어떤 욕구나 투기 욕구를 갖다 재워주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더 받기 힘들겠구나. 더 싸게 팔고. 그 사람은 손해본 상태 아니잖아요. 영끌해가지고 자기가 실거주로 산 사람들은 문제 없잖아요. 값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면 그림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5060 분들은 절대 투자 마인드, 좋은 말로 투자지. 투기에 가깝잖아요. 일 안 하고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 이론을 배우면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집이 사람 수 느는 것보다 집수가 느는 속도가 느릴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 5060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 마인드 좀 없애시고 그냥 거주 마인드. 우리 몸의 가치가 50억 정도 된답니다. 의사분 말씀이. 뭐 심장 하나 이거 계산하면요. 50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집 5억, 10억, 3억 그냥 조금 머리 굴려가지고 돈 벌려고 신경 쓰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면 50억 날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뭐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살 때이기 때문에 5060이신 분들은 절대 자녀가 또 여러분이 막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녀 돌볼 마음이 똑바로 될까요? 물론 좋게 얘기하면 부동산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를 케어하면 되죠. 이러지만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겠죠. 자녀들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딱 대학교 되면 컨트롤 안 돼요. 고등학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초, 중, 요 때인데 50대, 60대면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교 갈 때 민감할 때예요. 그때 무슨 투기를 하신다 그럽니까? 자녀 잘 건강하고 본인도 건강하시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집을 찾는 게 저는 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들 부실 공사로 브랜드 아파트조차도 못 믿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지은 아파트는 무조건 피하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정도 지난 구축 아파트가 괜찮은지, 구축 아파트의 매력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구축 아파트와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20년이 되면 구축으로 쳐요. 근데 그런 나라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이게 좀 자존심 상한 일인데요. 그만큼 집을 잘 못 졌나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건설 강국이라고 하면서. 기본이 50년을 갑니다. 다만 왜 우리가 재건축 얘기 불고 그랬냐면 신축 구축 얘기가 나오냐면 일기 신도시들이 지을 때가 1990년도예요. 1990년도 때 우리의 소득 수준은 지금하고 틀리고 그 당시에 국민들의 수준하고 다 했을 때 분당이라는 신도시 예를 들고 뭐 일산이라는 신도시 이렇게 쾌적하고 전 세계 선진도시처럼 녹지율이 뭐 20-30% 되고 이런 환경의 도시가 서울 안에 없었잖아요. 다 막 모여 사느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은 게 90년도니까 90년도 이전엔 여러분 배관 있잖아요. 배관.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도 그전에 졌잖아요. 배관이 강관이에요. 우리 배관이라는 게 뭐냐면 수도관도 있고 뭐 가스관도 있고 뭐 여러 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의 소재가 쇠예요. 쇠. 그게 강관이에요. 쇠강자 써가지고 그 강관들은 세월이 흐르면 빈틈에서 어디서 물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녹이 습니다. 녹이 스면 녹물이 나오게 하죠. 스토브리 녹물이 나온다. 음마아파트가 한때 그래가지고 좀 배관이 구축을 했는데 90년대 지은 것들은 그래요. 그런데 1997, 8년부터는요. 동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관. 구리동자. 구리는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 중에 동관인데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고급 아파트라든지 도곡동 타워팰리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가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000년, 5년 요 초반에 이제 반영구의 배관이 나와요. 그러면 말씀드린 1990년대 아파트는 녹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뉴스에 뭐가 떠요? 녹물이 나온다. 완전히 쓰러져 놓은 아파트.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 와중에 주차가 또 이제 부족한 거예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예상을 할 때 30년 뒤에까지 하면 주차장이 늘어날 걸 계산한 거예요. 하니까 한 집에 하나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짤 때 1990년대 89년에 발표했으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계획학자들이 모여서 계산할 때도 한 집에 차가 한 대 이상은 있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차값이 뭐 거의 껌값이잖아요. 연습용은 100만 원짜리도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자동차 강국이 됐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졸지에 구축칙을 받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가. 근데 일기 신도시는 단점은 그건 뭐예요? 배관하고 주차구나. 나머지는요. 완전히 A급 도시입니다. A 플러스급이에요.
녹지 공간과 학교, 도보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도시계획 이론 있잖아요. 뭐 페리의 근린지구부터 해서 에베네지 하워지의 전원 이 이론을 다 공부한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예요. 일산도 그러고 다 그런 도시예요. 그걸 왜 부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길었지만 신축 구축의 구분은 사실은 신축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외국에서는 50년 이후부터 주택을 구축으로 쳐요. 미국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50년이 되면 주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왜? 각정 안에 있는 배관이나 자재 이런 것들이 주인이 50년 동안 이렇게 케어를 하더라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50년부터는 낡은 거로 취급을 해요. 그때부터 구축으로 취급을 해요. 감정평가 자체도. 50년까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관리를 안 하면 더 노화되겠죠. 똑같이 관리한다 그러면 50년까지 전혀 처음 5년 전에 지은 거랑 똑같다고 판단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좀 틀리죠? 대한민국은 신축은 몇 년 차요? 뭐 5년 다 이렇게 그래요. 5년. 10년 전에 지은 건 신축 아닌가요? 아, 신축이죠. 여러분이 막 좋아하시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잠실 요즘 잠실이 자꾸 이제 포커스가 맞추잖아요. 왜냐하면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단지고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요새서 지어진 것들이 그렇고 근데 그 아파트들이 언제 지은지 아세요? 2007, 8년도에 준공이에요. 그럼 몇 년 됐어요? 16년, 17년 차예요. 완전 구축이죠? 일기 신도시 비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부시고 지어야 돼요. 그 부시고 지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언론들, 좋게 얘기하면 시장 친화적 언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세력과 결속한 언론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이상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프레임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신축은 물론 1990년대에 지은 거는 주택의 주차 대수나 이런 것들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이후에 지은 거는 괜찮다는 판단이 좀 드시죠? 다 신축이에요. 빠딱빠딱해요. 거꾸로 1999년에 지은 아파트는요. 건축법이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무너져 가지고 나라에서 갑자기 너희들 똑바로 줘 이래 가지고 건물 벽이요. 요즘 지은 거보다 1.5배 강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에어컨 공사하시는 분들이 1999년, 2000년, 2001년, 2000년 지은 집들은 지금 지은 집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에어컨 공사로 들어갔더니 벽이 안 뚫어지는 거야. 지금 집들은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집들은 어때요? 뿡 뚫리네요. 그럼 얘기 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은 연도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어떤 아파트는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새 아파트 같아. 지금 여러분 송파 거기 잠실청 가보세요. 다 새 아파트 같아요. 다 20년대 가요. 일기 신도시법에 의하면 부셔야 됩니다. 안 맞죠? 여러분들이 구축 신축 보는 방법을 분양해가지고 막 입주하는 거로 한정하시면 안 되고 20년 넓게 보셔서 20년이 됐는데도 잘 관리가 돼 있고 단지도 좋고 조경도 좋으면 거기가 신축인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국에 IMF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기업의 97%가 답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수준의 지표들이 IMF 때 그 부정적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지표들이 IMF 때 수준에 보다 초과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가계 부채도 초과했고 기업 부채도 초과했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좀비 기업 있잖아요. 좀비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팩트는 IMF보다 더 심한 상태다라는 건 전 100% 동감하고 다만 아마 어려운 위기가 와도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정부가 아니니까. 정부가 잘해 주길 바랄 뿐인데 그럼에도 충격은 올 수밖에 없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 파티날 생일 잔치만 먹고 막 그다음 날 좀 배 아프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다행히 먹을 때 이미 먹을 동안 지났고 고칠 때 빨리 병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에서 손 들고 있고 돈이 없으면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러니까 입장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런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좀비 기업 말씀드리는 걸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나라 고용 인구 근로자 중에 자영업자분 빼고요. 고용 근로자 중에 90%에 가까운 분들 수로 고용인 수로 중소기업에 다 근무하세요. 대기업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고용 인구로. 이 90%의 기업 중에 종사하시는 90% 기업 중에 작년 말 기준 2024년도 말 기준 44.8%가 한 해 영업을 해 가지고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도 주고 뭐 하고 그런데 이자를 다 못 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계 기업이 5년 사이에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2번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하는 총재가 했던 말에 그 밑에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 인하할 때, 그러면서 두 번째 금리 인하할 때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1.5, 처음에는 1.75인데 그걸 1.5로 낮추고, 1.5도 저렴하잖아요, 여러분. 1.5이던 금리를 1.25로 낮춘다. 금리 인하 두 번째 할 때 그거 말을 하는 총재가 직접 해요. 1.25로 줄여져야 그나마 문제가 되는 기업 수가 주는 거죠. 최근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심각한 걸 파악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살아나길 바라면서. 그런데 트럼프가 또 사고를 쳤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아하는데, 그거 친 거에다가 우리나라 또 약간 트럼프 아바타 같은 사람이 또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현실은 벌어졌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IMF 수준의 다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저겁니다. 그 학원들 있잖아요.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할 때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학원도 늘고 계속 발전해요. 어느 도시가 있는데 다 잘 돼가지고 이 도시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집이 또 필요하고 한 세대가 가면 도시가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발전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인구 소멸, 뭐 감소 이런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지방 이런 거. 역성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역성장 중에 IMF처럼 안 좋은 지표들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진 거잖아요. 다시 부동산 와서 이놈의 정책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한 바람에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봐요. 개판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IMF 위기는 왔고 수준의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정책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것을 마치 투자라는 명분 아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위험의식, 도덕적 문제성을 갖다가 강력하게 해야 나라 좀 잘 되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암만 그래봤자 IMF의 수준의 나쁜 지표는 어느 형태로든 결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저는 불행히도 어느 정부가 되든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시작될 것 같아요. 바라는 건 그거죠. 새 정부가 그걸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야지 이게 다 같이 정부도 살고 기업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자는 쌓이잖아요. 보세요. 영업을 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해외 수출도 안 나아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3, 4년을 버텨가지고 이자가 적더라도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딱 지금 스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손실이 확정이에요. 확정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 정책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론은 그죠. IMF가 올 수준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은 되어 있고, 펀더멘탈이 약화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금융 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금융자본주의 속성인 부채를 늘리면 자기들은 먹고 산다. 겉으로는 공익 떠들면서 이짓거리 하고 있고. 그럼 결론은 났죠. 우리 저 젊은 분들과 기성세대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그것도 자본국가에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투자 기본적인 거 알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 왔으니 다 같이 조금 숨을 고르자. 이게 이렇게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에 대해서는 좀 100% 인정하고, 오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VIP들은 지금 분산 포트폴리오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반에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집을 더 살까요? 자산가들이 지금 집을 더 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언론사, 시장 친화적인 언론사나 이런 데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그죠? 뭐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여하튼 IMF 수준의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특히 내수가 가라앉으면요, 나라가 악순환을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까 우리 초반에 예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지분 적립, 이런 쓰레기 정책,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슬기롭게 이 시간이 좋은 리더들과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그동안 마치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자기들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 불로소득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 좋은 쪽이 아니라는 것을 다 같이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원래 착하니까 다 돌아오면 그때가 대한민국이, 서로 얼굴 보면서 짜증 안 내고, 지금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어느 인간들이 언론사들 아니에요. 왜 그걸 차별을 해요? 지금 20억짜리 집인데 전세를 13억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세 13억을 낀 집을 사고 자기 돈 5억 들어가지고 결국은 돈이 5억밖에 없는 사람이야. 대출 끼고 해가지고 20억짜리 샀어요. 누가 부자예요? 전세 13억 든 분이 부자예요. 그분이 갭투기 할 줄 몰라서 그래?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박탈감을 주잖아요. 그 박탈감을 갖다가 그걸 비아냥대는 쓰레기 같은 인성들을 가진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제거되는 사회가 좀 되면 이런 IMF 신호들도 그것이 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썩은 물은 버리고 새물로 채워가면서 새로운 또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티글이 달리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답게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IMF도 극복할 수 있지만 고통 시간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스피커를 좀 내자. 불로소득에 대해서 마치 정당성을 방어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다 같이 IMF 비슷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피케티 지수가 10배 상당이며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피케티 지수가 무엇이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걸까요? 대한민국 2023년 말 기준으로 한 10일 정도 나오거든요. 10일이면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IMF, OECD 뭐 이런 VIS 국제결제은행 할 거 없이 전 세계 유력한 공공기관에서 다 경고를 먹은 거예요. 그 피케티 지수가 양극화 지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블록홀이 돼서 번 사람은 더 벌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꾸 멀어져 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됐잖아요. 정말 안 좋은 거죠. 결국은 사회 문제가 터지고 옛날에 같으면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묘하게 이 구조를 갖다가 유주택자가 50% 60%를 가깝게 만드니까 균형이 이게 추가 엎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걸 유지하려는 어떤 흐름이 있죠, 자본주의에. 그러면서 계속 그 40%는 계속 집을 못 사게 하고 뭐랄까요? 약탈당하는 합법적 약탈 뭐 이런 추세가 되는데 그럼 피케티 지수가 그거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한 겁니다. 피케티 지수가 지적해서 그거를 기억하시겠지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 그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유수 국가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책에 반영을 해요. 대한민국도 그 2000년 중반에 그때 그 피케티 자본론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담당관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전 세계가 피케티 지수 너무 좋고 우리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랬는데 발표를 안 해요 지금까지. 왜 안 할까요? 못 하는 겁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말씀인 것처럼 토지 자산 자본에 대한 부동산 자본에 대한 편중 현상이 너무 심화됐고 있는 자들 위한 정책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피케티 지수가 그래서 7이나 8 이 때 벌어졌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 5인가 6일 때 미국 글로벌 터졌고요. 일본은 6.98, 7 정도 터졌고요. 여러분 피그스 사태 아시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쪽에 유럽 4개국가 피그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이탈리아가 7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11이에요.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분명히 여기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대출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려요. 피케티 이슈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언론들이 좀 좋은 기자분들이 이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안 된다. 청년들이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 자유국가를 얘기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인간적으로 뭐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먹었다 이가 그만큼 드셨으면 됐지. 뭘 또 저거 하겠다고. 그 와중에 3040들 중에서 조금 앞서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좀 반짝 돈 벌었어요. 그러면 됐지. 뭘 계속 그걸 하려고 탐욕적으로. 제발 이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율 방어에 구원투수로 국민연금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참여하는 이유와 어떤 식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참여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 건물 가보셨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지나가 보세요. 밤에 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근래 드물게 국민연금 직원분들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불이 꺼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대기업 건물 가보면은 강남에 가보면 저녁 때면 다 불 꺼져요, 대기업도. 국민연금 직원들이 이래요. 물론 뭐 부서별로 야간에 환율도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누가 봐도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에서 무슨 뭐 횡령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존경합니다. 물론 뭐 안 밝혀지는지 모르지만. 그 국민연금 입장에서 잘 투자해서 해외 투자할 때 잘하고 물론 손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평균 수익률이 9에서 막 10몇 프로 이렇잖아요. 그럼 잘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달러가 지금 우리 원화 환율이 다운되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에서 딱딱 띄는 걸 하잖아요. 그 돈을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별 생각이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요새 환율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250억에서 350억, 500억으로 수합을 늘리고 다 600억으로 늘려요. 이거 환차익이나 환차손에 대해서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손해 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언론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익을 보면 천만다행이죠. 그럼 이익을 볼 것 같으면 하느니 시키지 않아도 기재부가 떠들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먼저 제안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공무원분들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했겠죠. 벌 것 같으면 그죠? 이건 거꾸로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되실까요? 그 돈도 우리 돈입니다. 만약에 손실이 났다. 국민연금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겠어요? 우리 환율이 막 다운되는 상황에서? 물론 환율 수합에 대해서 통화 베이스를 맞추는 건 있는데 그래도 피곤하잖아요. 그거 알아서 두면 국민연금이 볼 때 한국 돈이 쓸만하다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왜 인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정치하고 금융하는 인간들이 자꾸 망가뜨리고 있어서 우리 독자 여러분과 함께 감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켜야 되고 그죠? 지켜야 되죠. 나라가 망해도 국민연금 지켜야죠. 그래야지 나라를 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모피아분들께서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쌩까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론 푸는 건 우리 옹달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유튜브 가족의 젊은 분들이 자꾸 이제 소리를 내고 비판을 하면 아시잖아요.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걸 형성해 나가면 다시 좋은 정치와 금융정책을 하시는 분들을 바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옹달 식구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 요즘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갑자기 뭐 트럼프도 시끄럽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 계신 분도 시끄럽게 하고 근데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본인과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양반이 갑자기 또 쓸데없는 토직을 해 가지고 또 이상한 파도가 옆에 있어 가지고 머리가 아팠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파도가 칠 때 배를 띄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좀 잔잔해지게 띄우는 게 나을까요? 이 파도가 잔잔하게 하는 거를 정치인들이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현재 나와 있는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이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만 보시고 시당에 휘둘릴 사항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건희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돈 못 쓰고 돌아갔잖아요. 그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슬기롭게 지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